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앞으로 대선까지 정확히 2년 1개월 남았습니다. 아, 벌써 대선이 이렇게 가까워졌나? 아, 그럼요. 2년 1개월이면 뭐. 왜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된 게 2017년 5월 10일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는 그로부터 70일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략 2022년 3월 초, 3월 2일인가 3월 3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 1개월 대선 임박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대선 임박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면은 대선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드디어 마의 10%를 단 한 방에 뛰어넘었습니다. 한 방에 뛰어넘었습니다. 리서치 앤 리서치라고 보면 한국갤럽 리얼미터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대한민국의 1, 2, 3위에 들어가는 리서치 앤 리서치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를 갖다가 했습니다. 세계일보 의뢰로 했습니다. 네. 뭐 1등은 지금 뭐 당연히 이낙연 지금 전 총리가 32.2% 나왔고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0.8%로 단연 2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단 한 방에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3등에 이제 황교안 네. 자유한국당 당 대표가 이제 10.1%로. 요 세 사람이 10을 넘은 겁니다. 마의 10을 넘었습니다. 그 여론조사 예. 전문가들 네. 이야기는 네. 그 이 두 자리 더블 디짓이라는데 영어로 이제 더블 디짓 두 네. 자리 수를 돌파하는 것이 네. 마의 벽이다. 마의 벽이다. 예. 지금 뭐 오세훈, 유승민 뭐 늘 뭐 대선 주자 주가지고 이 사람들 한 번도 두 자릿수를 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 윤석열 씨가 이 한 번에 단방에 네. 이 마의 벽을 더블 디짓을 넘어섰다라는 것은 네. 간단히 얘기하면 이 사람이 국민의 마음을 크게 흔든 거라고 봐야 되겠죠. 마음이 흔들려? 국민의 마음을 흔드는 거죠. 매매 흔드는 거죠. 그 대선 지지율 10% 올라갔다라는 거는 네. 정말 이제 대선 직행을 여러 가지 여건, 예, 국민의 예. 의지 뭐 차치하고라도 네네. 대선 직행을 할 수 있을 만한 국민들의 마음을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월 17일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그러니까 2주 전이 되겠군요. 정확히 2주 전이군요. 그 당시 이제 1월 17일 날 한국갤럽에서 처음으로 그때만 해도 이름을 넣지 않고 네. 주관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때 윤석열 총장이 1%로 처음 발을 디뎠어요, 정치에. 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1%를 올렸고, 그때 이제 이낙연 씨가 24%, 황교안 씨가 9% 나왔고, 이때는 박원순 씨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1% 나온 지 정확히 2주 만에 단연 10배를 뻥 뛴 거예요. 10배를 뻥 뛴 거예요. 10배를 뻥 뛴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이낙연이 32.3%고 네. 윤석열이 10.8%면은 네. 그러면 이낙연 전 총리가 네. 이 윤석열의 3배만큼 많은 표를 지금 손에 쥐고 있느냐? 그거는 그 더블 디짓을 넘었으면은 네. 15%나 네. 35%나 비슷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8%지만 어떤 새로운 요인이 뭐 생긴다든지 네. 변수가 생긴다든지 하면 윤석열은 35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렇죠. 이낙연은 뭐 10%도 떨어질 수 있는 거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수들의 이제 프로 기사들의 영역에 이제 이 사람들은 접어 들어간 거죠. 프로 기사들은 입단은 1단이든 9단이든 입단하면 이제 맞바둑을 두는 거죠. 맞바둑 둡니다. 맞바둑. 저기 이제 그 밑에는 아마추어들인 거 이제 맞바둑도 하고 아마가 하는데 깔고 두는 거지. 프로는 똑같습니다. 1단이나 9단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이걸 보면서 네. 분석을 조금 더 해드리죠. 뭐 네. 이 세계일보 아레날은 네. 한국 리서치원과 함께 네. 뭐 우리나라 탑5 안에 들어가는 큰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예, 예. 한국갤럽 뭐 제가 소설 공작사로 얘기하는 리얼미터하고 좀 급이 다르죠. 네. 근데 그 윤석열 네. 총장이 네, 네. 무당층에서 1등을 했죠. 무당파층에서 난 지지하는 정당 없다는 네. 데서 네. 1등에서 15.8%를 얻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새보수당 지지층에서는 네. 이 아레날이 응답률이 굉장히 높았고 1000명 이상을 했고 전화로 한 거기 때문에 새보수당 지지층에서는 네. 유승민 여기 오나죠. 오나인데 여기 29.2%. 네. 그다음에 그 윤석열 씨가 28.9% 뭐 같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국당에서는 네. 황교안 당대표가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네. 42.3% 얻었고 윤석열이 19.6%니까 네. 40대 20이니까
2대 1의 비율로 한국당 지지자들도 윤석열에 대한 굉장한 호감을 보이고 있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래서 예, 예. 지금 그 황교안 씨로서는 좀 아픈 여론조사 결과인데 네.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우쪽 오른쪽에 있어서는 맹주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황교안 씨가 지금까지 1년 동안 레이스를 해왔는데 네. 이미 그 전체적인 면에서 네. 그 지난 1월 17일 처음 네. 이름을 올린 윤석열에게 추월당했다는 점을 황교안 대표는 뼈저리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네. 내가 왜 국민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고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나 반성해야 될 그런 시점에 도달한 것이죠. 아니 근데요, 뭐 황교안 씨도 뭐 뼈 아프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못했으니까 안 나오는 거고 문제는 선의의 경쟁자가 있으면은 보수 유권자들도 뭐 신이 나서 그때부터는 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 보면 혼자 뛰는 것보다 둘이 뛰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황교안 대표 주변에 있는 그 참모들 대인 또 윤석열 총장 또 견제한답시고 이렇게 저렇게 이른바 아군끼리 총질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마침 보면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오선 국회의원인 추미애 법무장관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다가 뭐 다른 건 때문에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하고 그다음에 진영 장관하고 나와서 검경 사건 이것 때문에 이제 보면 기자회견하는데 기자들이 또 좀 짓궂어요. 기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지율이 엄청 높게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추미애 장관 답변 궁금하시죠? 추미애 장관 뭐 여론조사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지 않았어요? 안 그래. 아니 자기도 5선 국회의원인데 지금 보면 두 자릿수가 의미하는 바가 뭔 줄 아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소위부답 심짬뽕. 웃으면서 그냥 아무 얘기 아무 말 없지만 마음은 복잡하다. 짬뽕이다. 추미애 씨는 몇 프로 나왔습니까? 추미애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죠. 들어가지 못. 아유 보면 아까 뭐 저희가 아까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이낙연, 윤석열, 황교안 이 세 사람이 10% 넘고 그 밑에 이제 5%대가 이제 보면 이재명, 4%가 박원순, 유승민, 안철수, 그다음에 심상정이 3. 그 여권에 지금 뭐 1등, 2등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박원순 씨가 아직 두 자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자리 돌파하는 거는 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네. 박원순 씨는 그냥 혼자만 시금벌떡하다가 네. 그냥 씩 이제 자동 이제 경착륙하게 되는 그런. 근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왜 소위부답 심자한이 아니라 소위부답 웃으면서 답하지 않으니 마음이 절로 편안하다 하는 소위부답 심자한이 아니라 소위부답 심짬뽕 마음 복잡하냐. 마침 진중권 교수가 딜이 박아버렸어요. 뭐라고도 잘 먹었습니까? 이제 이 진중권 씨도 보니까 이제 보면서 이분은 이제 윤석열 총장입니다. 이분이 대통령 되면 너희들 죽음이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얌전히 추미애 장관에게 추미애 법무장관 얌전히 조사받고 깨끗이 처벌받고 깔끔하게 끝내라.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한테 한 얘기예요. 진중권 교수가 다른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추미애 장관도 여러 가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얌전히 조사받고 깨끗이 처벌받고 그다음에 깔끔히 끝내라. 임종석 씨 보니까 조사받는 태도가 영 불량하다. 그러니 추미애가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 씨가 네. 뭐 조사도 조사지만은 네. 우리 사회는 또 늘 또 이제 충청 대망론이라는 것도 잠재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남 PK 뭐 하도 뭐 TK 그다음에 호남 또 뭐 막 서로 영남 싸움이지 뭐 싸우니까 영남 싸움 되고 그 표들이 이제 운명을 결정하는데 네. 윤석열 씨는 충남 공주예요. 근데 제가 뭐 윤석열 총장 지인한테 들었더니 뭐 본인이 옛날부터 뭐 저희 아버님 뭐 고향 조상님들 고향이 공주고 네. 아버님은 지금 뭐 공주인데 사시고 저는 뭐 제 고향 공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치 제 제 고향 평양을 알고 똑같은 있듯이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회창 씨가 이제 현역에 있다가 점프했던 거는 그건 총리하고 비슷한데 네. 이회창 총리는 황해도인데 네. 굳이 예산을 그렇게 한 거는 바로 그 충청표를 의식했던 그런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였는데 네. 이 지금 뭐 어차피 뭐 지역 뭐 얘기 뭐 거듭할 건 없지만 또 선거판은 또 지역 표들이 또 결정을 하니까 네네. 자유한국당 네. 뭐 경상도를 바탕으로 한 지역을 바탕으로 한 당에 네. 충청이 결합하면 이거는 뭐
굉장한 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지역 요건들도 갖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딱 하는 말이 있죠. 그런 걸 필승이라고 그럽니다. 필승 카드. 필승 카드라고 그러는 게 자, 저희가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네요. 좋은 소식인 게 좋은 카드가 또 하나 왔으니까. 제가 황태준 TV에서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인구 비중 우리가 보면 이제 수도권이 50%고 예를 들어 호남이 10%, 충청이 10%, 대구 경북 10%, 부산 경남 울산 16%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원적지 개념으로 따르면 전혀 달라져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도 보면은 뭐 학교는 보면 서울에서 중앙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법대 나왔습니다만은 어른까지 쭉 뼈를 묻고 지금도 아마 어른이 그 아버지가 아마 저 충청에서 살고 계시다고 그랬죠. 청주에 사신다. 예, 그러니까 그럼 고향입니다. 그런 원적지 개념으로 따지면요 간단합니다. 저 외우기 너무 쉬우니까 잘 들어두세요. 경상도가 정확히 3분의 1입니다. 33%. 32점 몇 %예요. 그다음에 전라도 호남이 4분의 1입니다. 25%. 25%입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25%. 해방될 때 뭐 그 기준으로. 그게 뭐냐 1944년도 조선 총독부가 여론조사 해놓은 게 있어요. 인구 센서스 해놓은 게 있어요. 충청이 얼마입니까? 7분의 1입니다. 약 16% 정도 됩니다. 15%. 네. 그래서 요건 변함이 없어요. 6분의 1, 7분의 1 그렇기 때문에 경상도가 32, 전라도가 25, 그다음에 충청도가 16, 17입니다. 그러니까 충청도가 경상도랑 결합하면 이거는 무적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겠네. 근데 충청도가 호남이랑 결합하면 싸움이 돼요. 버금버금. 그 대표적인 노무현 아닙니까? 노무현 후보가 호남을 갖다 기반으로 해서 경상남도 일부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수도 이전 얘기해서 충청표를 긁어 온 거 아니에요. BJP는 충청 호남 연대로 그래서 겨우 가까스로 39만 표 이긴 겁니다. 충청 경상을 합치면은 압도적인 힘을 낼 수 있게. 자, 그건 뭐 여담이었습니다. 여담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담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얘기를 꺼내기 어려워하는 사실은 아픈 진실입니다. 네. 우리가 뭐 지역 얘기를 갖다 못해서 그런 거지 그런 부분인데 반기문 총장도 사실은 예. 그 충청 대망론, 그렇죠. 중부권 뭐 대망론 뭐 그런 그렇죠. 비슷한 것처럼 네. 아직 경상도 좀 그만 좀 하고. 뭐 그런 근데 이제 좀 여담입니다. 충청도 사람들은요 또 충북은 또 충청도로 잘 안 치더라고요. 뭐 또 쪼개지면 또 근데 어쨌든 이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니까 원래 보면 집권 세력 내에 있었어. 어느 대통령을 들이받잖아요. 들이받으면 요게 바로 대선 주자로 가더라고.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이회창 감사원장, 이회창 국무총리입니다. 네. YS 각을 세웠고. YS 강을 세우면서 바로 대권 주자로 떴잖아요. 그런 모멘트성이 강했던 거에 반해서 그건 그 후보 대선 한 2년 앞두고서 뭐 37% 8%까지 했던 고건 전 총리의 경우는 그분의 행정력을 국민들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채점을 해가지고서 대통령 할 만한 것이 아니냐는 성적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추미애 씨도 윤석열의 마애벽 돌파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평생 봐왔으니까 공포에 질렸어. 공포에 뭐 질렸는지 하여튼 야 이런 또 민심에 큰 변화가 있구나. 우리 뭐 어제 얘기했지만 고건 국무총리가 그 사스 파동 났을 때 행정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물론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이 했겠지만은 그 WHO가 전 세계에서 사스 대응 가장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서울시장 하면서는 서울 지하철 전 노선을 다 뭐 1, 2, 3, 4, 5 한꺼번에 다 그 계획해가지고서 뭐 실행을 하고 했던 그건 이제 평가받았던 것이고 윤석열도 저는 이 윤석열의 10%는 저는 고건 케이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무슨 뭐 그로테스크하게 뭐 이게 막 들이받고 싸우고 한 거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에서 차분히 뚜벅뚜벅 자기의 관계를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평가해서 너 대선 한번 뛰어봐라고 저 신호를 보내준 거니까 저는 굉장히 단단한 좋은 신호다. 근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대통령과 검찰총장에서 행정 업무만 잘하면은 대선주자를 안 뜹니다. 뭔가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야 돼요. 고건 총리가 스파크가 일었던 것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서 2달 가까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물러날 무렵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고건 전 총리, 물러나는 총리한테 후임 장관들을 임명 제청하고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임 국무총리 올 때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때 고건 총리가 그것은 이런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그건 안 맞다. 기본적으로 지금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재청권이라는 것은 내가 함께 내각을 꾸려서 대통령을 보조할 그 팀을 만들자는 그 기본 취지가 헌법 정신인데 물러나는 사람이 요식행위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마의벽을 돌파한 건 또 다른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네. 맞서 잘 싸웠다라는 또 좋은 책을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저 문재인 대통령 말 잘 듣는 유능한 검찰총장이라면 국민들이 이런 윤석열 씨를 갖다가 대권 주자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결연히 현직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그 용기에 국민들은 10.8%의 지금 단 보름 만에 1%에서 10배를 갖다가 이른바 이거 뭐 퀀텀 점프라고 그러네. 한 방에 뻥 격려해 준 거죠. 퀀텀 점프. 퀀텀 점프를 갖다 시켜준 겁니다.